이번에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대치동 학생들의 실제 분위기는 어떠신 것 같아요? 대치동이라 해서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육모가 끝나면, 그러니까 이 분위기라는 것이 실제적인 분위기와 학원가가 만드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학원가의 분위기는 항상 모든 시험이 끝나면 조금 그런 긴장감과 또는 두려움과 또는 결핍을 주는 분위기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올해 시험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교육의 수입에 직접적인 연결이 되니까요. 근데 그거에 편승하는 학부모님이 있고 그거와 편승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학부모님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의무가 끝나고 나면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 더 입식 앞에 다가온 느낌이 드니까 이제 조금 더 뒤숭숭하거나 아니면 좀 더 두려움에 차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학생들이 영어가 많이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네.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평가원은 왜 난이도 조절에 이렇게 매번 실패할까요? 두 가지를 이제 나눠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영어가 일반적인 학생들 기준으로는 영어가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전문가들 다 예측하는 것이 1등급 비율을 한 3점 몇 프로 정도 잡으면 좀 어려웠던 시험이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학생들을 상담해 보면서 최상위권 기준으로 하는 거 보면 작년에 수능 봤던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재수생, 삼수생들 중에. 근데 재수생, 삼수생들 중에 영어 최상위권 있는 학생들하고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작년 수능은 실제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똑같은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 올해 육모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 기준으로 보면 영어는 분명히 쉬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 영어가 어려워지는데, 그럼 영어가 과연 어려워지느냐를 생각해 볼 때, 영어가 어려워진 것도 있긴 한데 영어가 절대평가된 이유로 영어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영어를 안 한다. 그리고 또 올해는 많은 전문가들이 또 다른 입시 컨설팅이라는 설명회를 가도 작년에 수능 영어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니, 학생들이 또 그것을 심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 영어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이나 일단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밖에 없게 느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평가원이 항상 영어뿐만 아니고 다른 과목도 돼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고 하기에는 이제 그분들의 노력이나 공로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 같고, 난이도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당의 수험생들의 수준 파악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모의고사나 이제 이런 것들이 기회가 적었었는데, 육모, 구모 이후에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들을 많이 보고 그 사이에 학생들이 성적이 어느 정도 상승하기까지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의 이제 반수생 유입률이 갈수록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의 실력 파악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원도 나름대로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려고 하다 보면 6월달, 9월달 통해서 그해 수험생들의 수준을 파악하는데, 정말 최상위권 학생들은 육모, 구모도 안 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 친구들을 데이터에 넣는 것이 평가원도 꽤 어려울 것입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는 평가원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예전엔 육모, 구모 외에는 학생들이 모의고사 볼 기회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평가원도 문제 만들기가 생각보다 지금보다는 어려울 건데, 요즘 워낙 시중에 여러 모의고사는 워낙 많은 컨텐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평가원에서는 첫 번째 신경 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에 출제되었던 것을 회피해야 합니다. 근데 이 회피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상당히 고충스러운 게 있을 겁니다. 세 번째가 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실제로 평가원 출제에 들어갔던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분들이 이제 문제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사실 힘든 작업들입니다. 문제를 하나 맨 초반에 한번 초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계속 수정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들은 초반에 잡혔던 것과는 다르게 다른 문제가 나오는데, 그분들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지문이나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게 쉬운 건가 어려운 거에 대한 스스로 조금 더뎌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평가원 출제하는 분들도 실제 과정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어려운지 쉬운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감각이 조금 더뎌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그래서 평가원 조절이 실패했다기보다는 출제 과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수험상 과정을 하다 보면
이게 난이도를 조절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구나를 이해하고 우리는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수험생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시험이든 그렇습니다.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보다 어렵게 나올 거고 올해 수능은 힘들 거다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준비한 학생들이 혹시 쉽게 나왔을 경우에 잘 보는 거지, 쉽게 준비하고 하는 거 하다가 어렵게 나오면 그건 공부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육모에서 N수생들이 7,000명 정도가 늘어서 앞으로는 더 늘어날 텐데 네네. 실제 시험 결과에서도 고3하고 N수생의 점수 격차가 데이터로 증명이 되었을까요? 네, 이건 뭐 평가원에서 매번 발표하지 않습니까? 수능 끝난 다음에 수능 결과 발표를 하고 오면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과 N수생이 격차가 이제 벌어지긴 하는데 이건 조금 상황을 그 배경 이면을 좀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부족하다, 좀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표현보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하자면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멍청하고 재수생들이 저 똑똑하다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인 그들이 각각 놓여있는 입시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육모부터 놓고 보면 육모 결과를 놓고 보면 고등학교 3학년은 N수생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적이 나오려면 그 시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시간과 절대적인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 다닐래야 아니면 수행평가 할라 뭐 중간고사 보려야 이러다 하다 보면 실제로 수능에 집중하는 시간이 N수생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육모 볼 때 N수생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올 가능성이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좀 더 뭐 멍청한 그런 거 아니고요. 근데 반대로 해석해 보면 재수생들이 과연 그 작년 수능에 비해서 6월 육모 때 성적이 올랐다 하면 이 친구들이 과연 그럼 더 똑똑해진 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놓고 보면 고등학교 자기 경쟁 상황이 있어서 고등학교 3학년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한 거지 본인이 더 특출하게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적이 조금 더 올랐다 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방심하거나 아니면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3 학생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육모 가채점 결과를 보고 기말고사를 코앞에 둔 시점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신을 포기하고 정시 파이터로 돌아서는 고3 학생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네네. 이 전략 어떻게 보세요? 전략은 각각 학생들에 따라 달라야 하죠. 그래서 이 전략이 굉장히 유효한 학생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전략이 매우 나중에 결과로서는 안 좋은 결과로 올 수 있는데 먼저 유효한 경우는 전에 한번 이것도 비슷한 질문을 한번 받았던 것 같은데 본인이 속한 학교에 학군지거나 아니면 내신 경쟁이 치열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 비해서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자기가 수능으로 지원했을 때 더 높은 대학을 갈 확률에 놓여 있는 상황이 있는 학생이라면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인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굉장히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내신에 그러니까 보통 내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학교, 비학군지 같은 학생들은 내신에 대한 기본 공부도 안 하는 친구들이 갑자기 정시로 돌린다는 것은 이건 조금 도피성이고 그 해 당장 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시선 회피성 선택이기 때문에 이건 매우 안 좋은 전략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느냐라고도 보면 계획을 세울 때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것과 지금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놓고 보면 아까 놓고 보면 그 전자에 있는 친구들은 수능을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후자에 같은 친구들은 이번 기말고사는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친구들은 일단 기말고사까지 열심히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훨씬 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치동에서 수년간 많은 학생들을 보셨을 텐데 육모 이후에 정시에 올인을 선언한 고3 현역들의 실제 수능 확률이 성공 확률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이 성공이라는 기준이 조금 각자 다르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똑같이 어느 정도 되면 성공한 것 같아요 라고 질문할 때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차량 타면 성공할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다 기준이 다르듯이 그래서 이 성공 기준을 놓고 보면 대치동에서 컨설팅 현장에서 보면
그래도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큰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다 메디컬만 생각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이제 자기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서성한 정도 가면 성공한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강남권 아이들은 그래도 인서울 어디냐라고 하면 저는 중경예시까지입니다라고 하는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학생들은 그래도 건동홍 정도는 가야 성공한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공했다는 기준이 각자가 다를 텐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이 대치동 지역 학생들 보면, 예를 들면 옆에 있는 휘문고나 뭐 단대부고나 우리 진선여고 다 이런 학생들, 저희 학원 근처에 있는 학생들 보면, 그 학교의 학교 알림이를 보면 기타라고 졸업생의 그 비율을 나오지 않습니까? 졸업생 현황을 보면 기타가 약 60%가 나옵니다. 이 기타가 60% 나온다는 말은 재수를 선택한다는 말이 60%인 거고요. 근데 실제로 반수까지 생각하면 약 70%가 다시 이제 재도전을 선택한다는 건데, 그럼 확률적으로 놓고 보면 70% 이상 정도가 실질적으로는 실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해. 그래서 결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육모 점수가 수시 원서의 상향이나 적정이나 이런 카드를 쓰는데 기준이 많이 차지할까요? 이건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에도 이제 조금 제가 자랑하듯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부분 입시 컨설팅 하는 분들 중에 학습 상황과 아이들의 학습 상황과 학습 성취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래도 맞을 수 있는 이유는, 점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학생들이 그 점수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점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유가 학생들의 노력 정도나 아니면 그 습관이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삼아도 일반론적으로 봐서는 크게 무방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밀하게 봐야 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어제구나 그저께 이제 상담한 친구를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육모 때 수학이 80점 나왔습니다. 근데 80점 나왔는데,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이든 아니면 학생이든, 학생은 사실 이야기는 하지 않죠. 컨설팅 하는 분들은 이 아이가 80점 나온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세밀하게 살펴보면 80점이라는 말은 수학 30문제 중에 5문제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5문제를 흔히 말하는 우리는 그냥 킬러 문제, 좀 어려운 문제, 고난도 문항이라고 하면, 이 친구는 고난도 문항을 빼고 80점을 맞았는데, 여기서 세밀하게 한번 더 살펴봐야 할 게 어떤 거냐면, 그러면 25문제를 풀 때 너는 몇 분이 걸렸느냐를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1등급 맞거나 이런 친구들은 이 25문제, 26문제를 기본적으로 40분, 50분 컷 안에 풉니다. 근데 50분, 지금은 조금 없어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2750. 27문제를 50분 안에 풀어내느냐, 못하느냐. 지금은 이제 좀 달라지긴 했지만요. 그러면 같은 80점이라 하더라도 이 25문제를 50분 안에 풀고 나머지를 못 푼 학생들은 나중에 지금 성적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25문제를 100분을 꽉 채워서 하는 친구들은 더 이상 성적이 오르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각각 80점이라 하더라도 학습 방법이나 향후 그런 것들이 달라져야 하는데, 단순히 점수만 가지고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긴 하죠, 사실. 그럼 6평으로는 원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봐요. 근데 6평 끝나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시를 선언한 친구들고, 그리고 정시를 일찍부터 준비해서 수시와 정시를 같이 준비한 친구들도 있긴 하나, 기말고사 끝나면 모두가 정시 모드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부터 그러기 때문에 육모 가지고만 봐서 우리가 수시 기준을 삼는다는 것은 사실 조금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모는 이걸 가지고 수시 전략으로 삼는다기보다는 육모 때까지 내가 공부한 상황에서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었느냐,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공백이 뭐가 있느냐를 파악하는 정도로 삼아야지, 이걸 절대적인 기준으로 수시 카드로 삼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를 준비하던 학생이 네. 육모 성적이 생각만큼 잘 나오지 않았으면 내신 기말고사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공부의 밸런스를 잡는
원장님만의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근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 교과와 종합을 준비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신을 같이 신경 쓴다는 거지 않습니까? 기말고사 한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기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안 남은 시험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올인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말고사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해야 할 것인지가 학습 전략이 그렇게 나와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기말고사 이후에 수능에 대한 전략은 그 이후에 짜는 게 맞는 네네네. 거네요. 기말고사까지는 그냥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N수생이나 재수생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고3에 비해서 N수생들의 학습량의 격차가 분명히 있는데요. 네네. 재수생들이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착각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학생들을 어떻게 설명회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학생들 교육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경계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적 허영심하고 두 번째가 감정적 사치입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조금 올랐다고 생각하고 자기 수준하고 맞지 않는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조금 더 알게 된과 동시에 이걸 수험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학생들이 조금 늘어날 시기가 육모 이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 허영심을 조금 경계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감정적 사치입니다. 이제 육모를 보고 나서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성적이 안 나오는 걸 보고 걱정하실 텐데 조금 더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슬퍼하는 모습이나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만 보고 부모님들은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이면을 놓고 보면 과연 네가 최선을 다했느냐를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비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육모까지의 수험판에 놓인 상황을 놓고 보면 고등학교 3학년이 공부하는 양보다 재수생이 공부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진짜로 열심히 했는데 실수해서 틀릴 가능성보다는 공부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냉철하게 바라보시고, 그래서 이 친구가 진짜 감정적 사치인 것인지 감정적으로 빠져서 들어든 것인지 아니면 합리적인 자기 결과를 자기 점검을 본 이후에 그렇게 한 것인지 한번 살펴볼 것인데, 근데 합리적으로 자기 성적과 자기 공부 과정을 살펴본 학생이라면 감정적으로 그렇게 빠져들지 않으니 지적 허영심과 감정적 사치를 조금 경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육모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구모와 수능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할 상위권 반수생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스카이나 의대 재학생들. 네네. 파급력이 실제 정시 등급 컷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등급 컷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느냐는 상당수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특히 왜 더 미칠 거라고 생각하냐면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마지막 수능은 아닌데 워낙 뭐 세기말 수능이다, 마지막 수능이다,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니 상위권 학생들이 조금 더 도전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등급이라는 건 누적 컷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다 참여한다고 하면 이 수능 등급에는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능 등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근데 그러면 이 학생들이 과연 정시에도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할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한번 여쭤보면 성균관대 다니는 학생들이 정시에 성균관대 점수를 맞을 점수가 나오는 학생들은 성균관대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서울대 다니는 아이들이 메디컬 간다고 했는데 서울대 갈 점수 정도만 나오면 서울대 지원 안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수를 도전했다 한들 실질적으로 성공하는 비율을 놓고 보면 그 학교의 이탈률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율들은 아주 또 크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점수 분포에는 분명히 등급에는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정시 지원상에 있어서는 허수로 잡힌 학생들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허수로 쌓인 그 누적 비율과 허수로 쌓인 경쟁률에 쌓여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정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나누어서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수 학원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육모에서 애매하게 성적이 잘 나온 뒤에 오히려 슬럼프에 빠지거나 수능 때 무너지는 재수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육모 이후에 무너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공부 전에 한번 이렇게 마라톤을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라톤과 공부 근력, 지구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육모 때까지는 그래도 달렸다가 육모 이후에 무너지는 것들이잖아요. 사실 냉정하게 바라보면. 근데 이제 육모 이후에 사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바로 기말고사를 준비하긴 하는데 제가 오랫동안 재수생을 보면 육모 이후에 그 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생이라 하면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 3학년 습관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그 기억들이 남아있는 학생들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공부를 그렇게 잘고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 재수로 갈 확률이 적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으나 근데 결과를 더 높은 결과를 내고 싶어서 재수를 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생들이 뭐하면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 한 번에 긴장에 풀림과 동시에 쉬는 비율이 늘어납니다. 근데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학생들이 육모 때까지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다가 육모가 턱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긴장감을 놓고 공부를 약간 안 하는 그 기간들이 1주, 2주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전에 제가 이제 기숙학원에서 근무할 때 수학 문제 풀이량이나 그리고 실제 우리 학생들을 듣고 보면 그 기간 중에 학습 시간이 줄어드는 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면 오히려 자기의 습관이나 했던 경험을 가지고 스스로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가 상관없이 자기가 수능까지 반드시 나가야 하니 오히려 지금이 가장 큰 차이와 큰 걸 변별을 할 수 있다는 기회를 삼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육모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N수생하고 네네. 반대로 작년 수능보다 점수가 안 나와서 좌절하는 N수생이나 재수생들은 네네. 각각 남은 기간 공부 방향을 어떻게 다르게 가져가야 할까요? 육모에서 성공한 학생과 육모에서 작년 수능보다 안 나온 학생들 나눠 설명하자면 둘 다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육모에 대해서 육모의 의미는 사실 첫 번째가 평가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원이 학생들에게 올해 수능에 대해서 어떻게 출제를 하겠습니다라고 사실상 힌트를 주는 경향적인 걸 제공하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가 올해 수험생들의 수능의 난이도를 그러니까 수험생들 수준을 파악해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용어로 바라보는 것이 이 두 가지가 평가원이 똑같이 하는 것이니 그래서 육모 결과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절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이걸 가지고 절대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두 부류에 다 경계해야 할 대상이고 첫 번째 그러면 잘 봤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여기도 조금 나누어야 할 게 어떤 거냐면 작년 수능보다 올해 육모가 성적이 잘 나온 친구들 그중에 제가 이것도 나누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원래 잘했던 친구들은 잘 나오면 스스로 또 꾸준히 이어갑니다. 근데 수능 때 작년 고등학교 수능 때 잘 못 봤다가 육모 때 잘 나온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감정 조절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과연 이 실력이 내 실력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꾸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자기 실력을 불안해하다가 공부의 방향을 잃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꼭 해야 하는 공부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못한 공부가 무엇이 있는지를 반드시 노트에 적어보고 부족한 것들을 메워나가는 공부를 하다 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N수생 중에 작년 수능보다 못 봤다 하는 학생들은 이걸 전략적으로 학습적으로 뭘 어떻게 점검하기보다는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무엇을 더 해야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했던 것 중에서 무엇을 안 해야 할까를 고민해보고 공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안 해야 할지를 리스트에 쭉 적어본 다음에 그것만 안 해도 아마 구모 때는 성적이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원장님만의 어떤 학습법이나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볼 텐데요. 네. 이번 육모에서 특히 영어 영역이 매우 까다롭게 출제됐다고 하잖아요. 네네. 최상위권 변별력이 작동을 했는데 절대평가라고 영어를 소홀히 했던 수험생들은 지금 당장 학습량을 어떻게 수정해주고 계세요? 영어요. 네. 저희 재원생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권부터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도 이렇게 다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가 다르게 사실 제시가 되고 있는데
최상위권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감각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친구들이 또 최상위권 학생들은 감각을 유지해야 하는 차원에서인데 이 친구들은 다른 과목 공부하느라 영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감각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시간을 배당해 줍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그래도 꾸준히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의고사를 봐야 한다거나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조금 그렇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아직 조금 저희 학원 재원생들 중에서도 뭐 영어가 이번에 4등급 나온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늦게 시작한 관계로 이 친구들은 그 난이도와 상관없이 어쨌든 자기 목표 전략 대학에 따라서 안정적인 3등급만 필요한 학생이 있고 반드시 2등급만 필요한 학생이 있고, 그래서 그 전략적 등급에 따라서 방법을 조금 달리합니다. 그래서 4등급인데 이 친구들은 지금 저희 재원생들은 제가 이제 입시를 끌고 가면서 전략 안정적인 3등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7월까지는 절대적 어휘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단어량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2등급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저희 영어 선생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유형별로 꼭 이 친구가 남은 현재 다른 과목과 배분해서 볼 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중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냐 아닌지, 그냥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 사항인지를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2등급을 맞추기 위한 유형들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국어나 수학에서 네. 소위 킬러 문항은 배제되었지만 이제 준킬러 문항의 압박이 좀 심해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출제 경향에 맞춘 훈련법들이 따로 있으실까요? 그것은 지금 이제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다른 분들은 뭐 킬러 문항이 어떻고 준킬러 문항이 어떻고 그러니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과목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한 번만 제가 되물어서 놓고 보면 과연 그분들이 올해 수능의 난이도가 어떻게 되고, 즉 아까 수학을 예를 들면 올해는 준킬러가 몇 문항 나오고 킬러가 몇 문항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해서 그것이 맞았던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를 놓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근데 가르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해야 학생들이 동기부여도 되고 조금 체계적으로 학생들이 안심도 되니 그렇게 할 수 있긴 한데, 결과로도 놓고 보면 그렇게 해서 맞았던 적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자기 단계적으로 이제 구목까지는 부족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채워 나가야 하는지, 미리 뭐 준킬러가 올해 수능은 준킬러가 어떻고 뭐 킬러가 어떻고 그걸 예측해서 공부하기보다는 적어도 구목까지는, 왜냐하면 평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9월을 통해서 올해 경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니 9월까지는 그런 거 자기가 미리 예측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평가원이 제시해 준 시험 범위 내에서 부족한 것을 계속 메워나가는 작업,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일 것입니다. 그럼 계속 어려운 문제만 풀으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수학 80점 상담받았던 친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80점 맞은 학생. 그 친구들은 이제 수학 80점 맞았으니 컨설팅 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컨설팅 하는 분들이 너 이제 수학 80점 맞았으니 킬러 문항도 좀 건드리도록 해라 라고 하는데,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적어도 10분 이상 걸리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뭐가 문제냐면 킬러 문항을 못 풀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킬러 문항을 제외한 다른 문항을 빠르게 못 풀어서 문제입니다. 그럼 그 친구들은 킬러 문항을 건드리지 말라가 아니고 더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은 뭐냐면 킬러 문항을 손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풀었던 문항을 어떻게 빨리 단축할 수 있을까가 먼저 우선인 거고, 단축해서 시간을 줄인 것과 동시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킬러 문항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같이 겸해지니 그건 조금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상위 1%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도 보셨잖아요. 네네네. 그런 학생들은 이런 모의고사가, 중요한 모의고사가 끝난 후에 시험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오답 복기를 하고 있을까요? 상위 1%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그런 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은 자신의 상황을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에서 상위 1%는 어떻게 오답 정리할까 놓고 보면, 자신의 상황에 그들은 오답 정리를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보면 자신의 시험지를 보니까 오답이 꽤 많으니 이 오답을 어떻게 정리하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위 1%는 오답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통틀어서 5개가 안 됩니다. 그들이 1%들이 어떻게 하니 나도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옳지 않은 방법이고요. 자신이 오답 개수에서 이것을 어떻게 줄여 나가느냐, 그걸 하는데
4등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오답 정리하기보다 오답 정리를 저는 조금 뒤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그 안에서. 왜냐면 4등급 이하 틀린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오답 정리하다 끝납니다. 근데 이들에게 오답 정리하라고 하면 그거 다 글로 쓰고 붙이고 뭐 하다 보면 나중에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 1% 하는 아이들의 공부 방법으로 오답 정리 방법으로 뭐 3등급, 4등급 아이들이 정리한다. 이것은 서로에 맞는 상황이 아닌 거니까 자기 등급에 맞는 오답 정리 방법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3, 4등급 아이들이 오답 정리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 아이들은 그 오답 정리를 하는 시간에 어떤 것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것도 이제 좀 제가 옳다가 아니고 과목 선생님들은 그러면 야, 오답 정리 안 하면 어떻게 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과목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맞습니다. 그 과목만 공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오답 정리가 꼭 그 개념들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학생들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다 그렇게 많이 틀렸는데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런 방법으로 다 오답 정리를 하다 보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다 해야 하니 학생별로 그 문제에 틀렸던 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개념을 놓쳤는지 그리고 아니면 개념은 알았는데 접근을 못했는지 아니면 발상을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세분화시켜서 그런 것들만 정리시키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만 자기 메꾸라고 하지 이것을 꼭 오답 노트로 만들어서 정리하라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 좀 뒤로 시키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답 노트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자기의 지식을 쌓은 다음에 오답 노트를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평가원이 EBS 연계율 체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여름방학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름방학 오기 전까지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로드맵이 따로 있을까요? 로드맵은 이제 본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이미 근데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육모 전에 EBS 수능 특강은 다 정리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육모 같은 경우에는 특히 평가원이 체감 연계가 좀 많이 돼서 특히 구 같은 경우 많이 됐었는데 체감 연계를 잘 못했다는 것은 이미 이것도 좀 구분해서 설명할 것이 기본 실력이 안 돼서 기본적인 개념 공부와 기출 공부를 하느라고 수능 특강을 손댈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차분하게 뭐 여름방학 전에 해결해야겠다가 아니고요. 구모 전까지 내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시간을 좀 멀리 봐야 할 것 같고 근데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EBS를 경시했던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은 좀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름방학 때까지는 수능 특강을 다 정리를 하는 게 맞을까요? 네, 수능 특강을 정리하는 게 맞고요. 근데 수능 완성은 이제 기본 우리가 출간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물론 분량이 그렇게 뭐 수능 특강에 비하면 적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은 아마 여름방학 전에 수능 완성까지 다 정리할 수 있긴 한데 N수생의 경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 끝나고 최상위권 애들이 보통 끝낼 경우에는 뭐 수행평가하고 자기평가서 쓰고 마지막 생기부 점검하고 하면 시간이 조금 빠듯하긴 할 겁니다. 육모 이후에 지금 수능까지 약 5개월 정도가 남았잖아요. 네네. 체력과 정신력이 모두 고갈되는 이제 여름 슬럼프가 곧 다가오는데 네네. 이 우리 라포에듀 학원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슬럼프나 아니면 충격이나 아이들이 그런다 멘탈이 무너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우리가 흔히 권투 선수들이 나와서 이런 비유하잖아요. 상대방 선수가 때릴 걸 알고 맞은 경우에는 충격이 덜하다고. 근데 때리는지 모르고 맞았을 때 충격이 훨씬 배가 된다고. 학생들이 대부분 멘탈이 무너지거나 그런 경우가 그 상황에 대해서 미처 대응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여서 이번 주에는 보통의 제가 한 20년 정도 경험을 놓고 보면 이런 수험생들 선배들은 그 고충을 겪더라. 이런 적이 일반론적 현상이고 일반론적 현상이라는 것은 올해 우리들에게도 그런 상황이 놓여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알고 대비하도록 하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잘 넘기도록 하라 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속 그렇게 미리 예측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해주면
학생들이 조금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멘탈 교육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죠.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멘탈 교육이죠. 특히나 9월 이후에도 왜 그러냐면 9월 이후에 특히 수능으로 가까울수록 학생들은 그 경험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처음이다. 그러니까 N수생이라 해서 재수생이라 해서 삼수생이라 해서 그 경험이 많은 게 아니고요. 그 성적대의 경험이 또 처음입니다. 그리고 삼수생으로서의 그 경험이 또 처음이고, 그래서 수험생들은 그 수능에 다가올수록 멘탈 관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멘탈 관리가 무너지다 보니 공부를, 이 친구들이 왜 공부를 안 하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멘탈을 못 잡으니 이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멘탈 관리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담을 계속 요구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뒤로 네네. 갈수록. 네네네. 그런 학생들도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뭐 상담받는다고 성적이 오르겠습니까? 실제로 책상 앞에서 성적이 올라야죠. 근데 그것도 사실 너무 책상 앞에 있으니까 불안해서 오는 경우이긴 한데, 뭐 그렇게라도 해서 뭐 성적을 공부하는 집중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이제 학생들을 끌고 가야 하는 경우고요. 근데 일반론적으로는 상담을 많이 하는 학생보다는 책상 앞에서 많이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이 성적이 더 오르기는 하죠. 혹시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항상 역전을 꿈꾸잖아요. 네네. 그러면 9평까지를 생각을 했을 때 이 하루 순공 시간이 최소 몇 시간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될까요? 그것도 이제 보통 흔히 왜 이제 순공 시간이라는 게 왜 나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기준을 맞추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최소 몇 시간 정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몇 시간 정도 한다 하기 전에 내가 얼마 정도를 집중할 수 있느냐를 사실 따지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학생들 집중해서 공부를 시키면 11시간, 12시간 정도 되면 아이들 지칩니다. 사실상 그 이상부터는 아이들이 뭐 그렇게 집중해서 밀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자신의 정신력이자 뭐 자기와의 싸움인 건데, 11시간, 하루에 11시간, 12시간만이라도 계속 그렇게 집중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둬야지, 하루에 몇 시간을 더 늘릴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얼마나 집중할까를 더 고민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아마 혹시 그러면 수면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사실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제 계속 얘가 몇 시간 정도 잘까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체 리듬과 특징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수면 시간 보통 부모님들이 얘는 뭐 3시간 자고 공부한다, 4시간 자고 공부한다는데, 부모님 눈에는 3시간 자고 4시간 자고 공부하는 것 같지만 집에서만 3시간 자고 4시간 자는 거지, 그 외에 부모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시간을 충당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서 보이는 시간에 얘가 몇 시간 잔다에 너무 그렇게 매몰되지 마시고, 잠은 충분히 주무시되 얘가 집중하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어떤 걸 하고 있느냐를 제거하는데 그거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학생들에게도 공부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보통 순공 시간을 체크한답시고 스탑워치를 자기 공부한 시간을 이렇게 재보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공부한 시간을 더 늘리고 싶거나 한다고 생각하면 공부 안 하는 시간을 스탑워치로 한번 재보면, 아, 내가 실제로 하루에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이 이만큼 많았다는 걸 보고 하이성장수 학생들이 조금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시간을 적기보다는 공부 안 한 시간을 스탑워치로 하루에 체크해보면 일주일 시간을 보면 내가 이 정도를 더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는 거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한번 잡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 육모를 보고 나서 이제 아이보다 더 불안해하고 잠 못 이루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네네. 생각해요. 지금 시기 부모님들이 집에서나 이렇게 학생들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나 해줘야 할 역할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지금 촬영하기 전에 저희 재원생하고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재원생이 계속 집에서 어머니에게 투덜투덜 대고 막 이러하니까 제가 굉장히 좋게 이렇게 해석했지 않습니까? 어머니, 얘가 이거 어머니께 투덜대는 것은 심리적으로 마지막 위안처이자 도피처이니 편해서 그냥 그런 겁니다 라고 어머니들 보통 위안시켜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인생을 크게 보면 그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아, 내가 마지막으로 그래도 얘 인생에 가장 편안하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되,
다만 그러려면 이제 어머니들이 같이 감정이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들어주는 척 하되 마음이나 이런 것들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감정이입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수험생들은 그냥 한 말인데 거기에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어머니가 굉장히 많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은 크게 걱정을 하고. 근데 아이들은 더 크게 걱정하는 어머니나 아버지를 보고 스트레스를 더 받아 하니 그냥 들어주고 그냥 엉덩이 토닥거려주고 그냥 하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서 본인이 더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뭐 하는 것보다는 그냥 격려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우리도 이제 성장해서 보면 알지만 그 나이 때는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길게 보니까 그때가 가장 그래도 부모님이 편했구나라는 거지. 그 나이대로 돌아가 보면 부모님 말은 뭐든지 짜증나고 뭐든 싫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 그냥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하지 마시고 그럴 때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어요. 네네, 들어주고 그냥 하는 것만으로도.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힘든 이제 여름 시즌이 남았고 그 네. 이후에 이제 구모가 남아 있는데 이제 구모를 준비하는 이 학생들 고3이나 N수생 수험생들에게 지금 현재 대치동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으로서 현실적인 위로를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위로를 하기 전에 사실은 한번 우리 딱 짚고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주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름 되면 힘들고 여름 되면 체력적으로 덥고 힘들고 막 그러니 아이들에게 조금 더 위로도 하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진짜 힘든 상황인지 아니면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힘들게 만드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여름 되면 다 힘들다 하니까 학생들은 그렇게 힘들다고 할 경우도 가능성도 있다는 걸 한번 배제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실제로 지금 저희가 어릴 때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 때 공부하던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보면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그 나이 때 공부할 때는 여름엔 정말 더웠지 않습니까? 선풍기 틀어놓고 공부하고 더운데 요즘은 공부하는 장소가 가장 춥습니다. 가장 시원합니다. 가장 쾌적합니다. 오히려 추워서 공부를 못하지 더워서 공부를 못하는 경우는 오히려 요즘은 없는데 더워서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를 가고 뭐 한 과정은 더울 수 있긴 한데 공부하는 장소에 있을 때는 더위를 걱정할 게 아니고요. 추위를 걱정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더워서 공부 못한다가 아니고 그 시기에 모두가 힘들다 할 때쯤은 더워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초반부터 달리다 보니 체력적으로 여름인 것과 겹치다 보니 여름이어서 힘들다고 말하는 거지 더워서 힘든 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구분해서 조금 설명해 주되 더운 날에 체력적으로 힘든 경우에 혹시 체력적으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걸 조금 도와줘야 체력적으로 뭐 영양제는 어떤 걸 뭐 할까 뭐 이렇게 해줘야지 더위를 어떻게 할까하고는 좀 인과관계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이제 육목 끝나고 났으면 이제 절반 왔습니다. 이제 절반. 절반은 우리 축구도 보면 곧 월드컵인데 전반에 졌다고 후반에 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후반 다 끝나야 축구가 끝나는 건데 전반에 조금 자기가 잘 못했으면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으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후반에 뛸 수 있는 체력이 많이 남은 겁니다. 그래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전반에 조금 더 잘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마지막 방심해가지고 5분 남겨놓고 역전 당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후반 다 끝날 때까지 지금 전반 때 잘했던 친구들은 후반 때까지만 조금만 더 전반 한 만큼만 하면 충분히 되니 조금 더 자기 스스로의 용기를 가지시고 그렇게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